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관에 대한 이 제대로 된 교육이 없으면 통일이 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 이 북한의 사상에 지배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오늘 종합신문들 그럼 어떤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 회의에 참석을 해서 뚜렷한 역사관 없으면 통일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상에 지배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화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2면 경제면에 보도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폭스바겐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 태산같이 좋은 이름을 왜 폭스바겐에 붙이는지요? 연비도 뻥튀기 했다. 연비도 뻥튀기 했다. 배기가스,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서 이번에는 폭스바겐이 아예 대놓고 소비자들까지 속인 셈이 되는 겁니다.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 발견이 어제 됐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연비까지 뻥튀기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게 갚아줄 수 있는 길은 안 사면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업적 쌓기 서두르는 박원순. 이번엔 청년 수당. 서울시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사회참여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업적 쌓기를 위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거나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왔나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수능이 가까이 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D-6일인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서울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밥도 제대로 먹을 새가 없나 봅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6일 남은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금 전 폭스바겐이 소비자들에게 연비도 속였다 기사 소개해드렸는데 폭스바겐 판매량이 그래서 한 달 새 67%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러고도 폭스바겐 사면 소비자들을 봉으로 보겠죠. 그래프 한번 보시죠. 2,998대에서 7월에 10월에는 947대로 정말로 67%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고도 판매량이 늘면 폭스바겐은 양심도 없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이렇게 하품하던 꼬마가 어느덧 자라서 모두를 아우르는 내각을 꾸렸습니다. 남녀 절반, 아프간 난민 출신도 내각 장관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가 자유당 강요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하품을 하던 꼬마가 어느덧 총리가 돼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파격 내각을 꾸렸다는 국제 뉴스입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박용석 만평인데요. 함께 보시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몰래 팩스를 넣어서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새정치 방주, 뭐 여기저기 금이 가고 반창고도 붙었는데 아따 참 거시기 하네. 광주에서 그러고 있는데 김만복 비둘기는 새누리 입당 원서를 들고 훨훨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이 뉴스 포함해서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셨은 대로 박 대통령이 국정화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간 통일 후에도 사상적으로 지배받을 수도 있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역사관을 못 세우면 북한 사생에 우리 아이들이 지배받을 수도 있다라고 박 대통령이 발언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선 그 역사관을 바로 세울지 통일을 위해서는 역사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부분이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를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한다. 이것이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배경인 거는 맞습니다. 네. 국정화를 추진하기 한 달 전부터 저는 계속 이걸 박 대통령이 통일 때문에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배경에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통일. 왜냐하면 지금 예.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젊은 세대는 꼭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은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비율이 50% 안팎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사실 통일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독일 통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독일이 동서로 갈라졌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지. 만약에 독일이 남북으로 갈라졌으면 통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 독일의 남쪽은 카톨릭이고요. 북쪽은 이제 기독교죠. 그 신교라서 이 동서독의 차이보다 남북 간의 그 역사관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지금도 사이가 안 좋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통일에 대해서 가진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통일되지 않으면은 통일이 되어도 어렵다는 것은 맞겠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 이후에 이 가치관이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은 좀 대통령이 어떤 퇴행적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역사의식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원께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안영은 전 의원님. 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사상적으로 세뇌를 받아서 무장이 돼 있기는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북한 사상의 지배를 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출연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 출연진을 보니까 되게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서 부정적이었어요. 예. 제가 옹호를 할 수밖에 없고 옹호를 해야 됩니다. 예. 자, 통일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통일은 남한 주도의 통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남한 주도에는 우리가 통일의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역사 교과서 가지고 과연 남북 주민들에게 남한 주도의 통일의 정당성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박성원 정치해부학 오늘 컬럼을 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 박성원이 정치 컬럼에 보면 이제 현재 교과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 근현대사 부분에 현재 미래엔에서 나온 2014년 발간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 군정은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통치에 나섰다.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소련이죠. 소련 군정은 인민위원회 자체를 인정하고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였다. 자, 이 문장만 본다면 팩트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본다면은 미 군정은 굉장히 억압적이었고 소련인들은 한국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통치했다. 현재 미래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렇죠. 이 교과서가 지금 이런 분야 대세라는 거죠. 자, 이 교과서를 공부한 학생들은 역시 말할 정권 출범부터 남한은 들어서서 안 될 국가였어. 소련은 역시 북한은 역시 정권 초기부터 그래 인정을 우리 소련의 자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 아니 우리 나라 사람들의 자치에 만들어진 정권이. 그런데 김일성은 소련 정부의 꼭두가시였습니다. 소련군 대2계급장 들고 와가지고 정권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꼭두각시였다. 그렇죠. 소련군 대2계급장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소련 꼭두각시지 뭡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쓰지 않고 마치 간접 통치, 그러니까 자치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나와요. 또 예를 들어서 남한 단독 선거는 실질적으로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반발도 컸다. 김구와 김규식은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협상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북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뭐 단독적으로 만들어서 분단이 연구가 됐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기술됐습니다.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 정권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이 남북 협상하기 이전에 1940년 2월에 북한이 이미 자치위원회가 들어서 가지고 김일성이가 소련의 지시하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분단이 북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다. 팩트는 맞습니다. 제가 논의 우리 교과서의 문제가 팩트는 맞지만
필요한 팩트만 정리하다 보니까 이 뉘앙스 보면 남한은 들어서서는 안 될 정권.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또 뭐 북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동아일보 칼럼을 제가 읽는 겁니다. 예. 1946년 2월 수립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친일파 처단, 토지개혁, 주요 사업 국유화 등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북한은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그 허구성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탈출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최근에 이승만식의 그 토지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다시 하는 사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친일개혁, 북한 김일성의 동생 김용준은 일본군 헌병대 소속이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뭐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듣고, 예. 뭐 북한의 뭐 장항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이걸 본다면은 이 교과서대로 본다면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하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니네 말이야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통일을 하긴 했어도 니네 정권 들어서지 안 될 정권이었어. 이런 식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예. 우리 남한에 있는 이제 토론을 우리 남한 학생하고 북한 학생 토론을 했다고 칩시다. 이 교과 배운 남한 학생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니네는 그래 정통성 있고 말이야 자치정부에서 이러는데 우리는 아주 들어서는 안 될 정부에서 미안해. 우리 돈 때문에 통일해서 미안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 통일 문제가 결국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체제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교과서대로라면 우리 체제에 대한 자긍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편의 전태준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대통령식의 표현, 박근혜 대통령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윤진 전 대변인, 예. 지금 쭉 길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했을 때 우리 남한 학생이 북한 학생 토론대회에서 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 말씀에 이어서 안영환 전 대변인의 말씀도 설득력이 없죠? 예. 없다. 예. 예. 느닷없고 엉뚱하죠? 예. 저는 사실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통일도 되기 전에 벌써 우리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예. 대통령의 교과서, 만드는 그 지침 때문에. 통일보다 통일 전에 혼란이 더 쉽게 크다. 얘기하죠, 뭐.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고 압도하고 끌어가는 게 교과서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는 건 우리가 거기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정치 수준이나. 예. 아니요. 자유는 통제를 이깁니다. 예. 그리고 다양성은 획일화를 이겼습니다.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독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신독재 도입할 때도요, 저쪽은 주체사상, 유일사상 세우고 이쪽은 유신독재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쳐들어올 줄 모르고 저쪽을 이겨야 되고 경쟁체제 도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북한의 체제 경쟁이 사실 끝났잖아요. 예. 그 얘기는 아마 우파 쪽에서 더 많이 얘기했었고 체제 경쟁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통진당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북한 애들 따라다니냐라고 통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분들이 왜 갑자기 교과서로 재무장하자고 얘기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력, 모든 것에서 북한을 의식해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넌센스다.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뭘 해야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아우성 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 예. 일자리를 못 찾아서 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던 것처럼 그런 미래를 앞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고속도로를 까셔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고속도로 깔아서 인터넷 강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 10년을 내다보고 뭔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10년 뒤에 먹고 살 뭐를 준비하고 있죠? 저는 전국 방방곡곡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신 거 말고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 그 뒤로 우리 대통령이 미래를 향한 미래로 가는 길,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예. 하신 어제 그 말씀은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 구시대적인 설득이다. 제가 예. 또 세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동서독과 남북 관계는 완전히 틀립니다. 동독 주민들은 통일되기 직전에 남한, 그러니까 서독의 TV를 다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서독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독 통일되기 전에 동독 주민들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지금의 남북 관계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 수상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서독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서독 주도의 통일하에서 수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를 동서독 비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현재 북한 주민들이 사상적으로 얼마만큼 통제되어 있는 것은 동독 주민 통제와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앓고 있는 그 사상적 진통, 이 문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데 현재 남한에서 이 책을 쓴 사람들 상당수 주사파적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는 주사파적인 사고방식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 체제에 대한 긍정감 없이 지금 단순 비교가 아니라 지금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념적인 경제를 끝났습니다.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남한에 있어요, 지금. 예. 종북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체제 경제. 자,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대외 관계에서 우리가 체제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념관에 관해서 체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건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북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남한 사이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등이 큰 이유는 북한이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제 경제 다른 분야 끝났지만 이념관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현재도 ING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 역사관을 못 세우면 통일 이후에도 북한 사상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여야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찬성, 반대하는 세력 간의 논쟁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집필진 2명에게 대해서도 인신공격성의 이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나보시죠. 국정화 집필진 공개된 2명에게 역사오적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원한다면 신변 보호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현재 밝히고 있는데 박윤준 전 대변인, 네. 이 명단에 거론만 돼도 친일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가 되고 있어서 아무도 선뜻 집필진 자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역사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국정교과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그건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아침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이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것처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논란이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변보호부터 하겠다고 하는 경찰의 느닷없는 발표도 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예. 일단은 집필진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원색적인 공격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일 교수, 제2의 이완용, 학자의 양심을 저버린 어용 교수, 국정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자로 공개된 신영식, 최몽룡 명예교수에 대해 인터넷 댓글과 SNS에서 거론되는 극언들입니다. 심지어 외모를 트집잡아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몽룡 교수는 어제 제자들의 만료로 집필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병도 선생 제자고 나라 팔아먹는 놈 난 아니야. 난 그 사대주의 식민사관 배척하고. 신영식 교수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라사 문제 때문에 협조한 거지 딴 건 전혀 없어요.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이념적인 차이도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이제 방탄막이 아니야. 근현대사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걸 해줘야 제일 적격인데. 집필진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자 국사편찬위원회는 다른 집필자들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필진 공개 시에 여러 가지 집필 방해 우려가 많아서 다른 집필진들에 대한 그 명단 공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강신명 경찰청장은 필요하면 교육부와 협조해 집필진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건전한 토론이나 건전한 의견 개진은 언제든지 환영인데 이민선 변호사님, 최명룡, 신영식 교수를 포함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이름만 거론된 교수들에게 도를 넘어선 공격, 이념적 공격 이런 언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최명예 교수에게는 죄송합니다. 치맥기 있는 노인네, 예. 나이 드시고 욕 드시고
노만까지 드셨나 뭐 한다든가 10명의 교수에게는 나라를 망치는 늙은이다. 예. 뭐 이런 욕설이 오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지필진 예상 학자로 이름이 오르기만 해도 뭐 대뜸 인터넷 댓글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예. 신상이 털리고 또 학계 선배가 대뜸 전화해서 당신 어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지필진에 참여 못하겠다라고 하고요. 또 서울 소재 모 대학의 그냥 명예 교수는 한 번도 제의를 받은 적도 없는데 기사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항의 전화와 항의 비난 댓글이 이제 쏟아지는 걸 보고서는 기자에게 항의 전화까지 했다더라고요. 왜 내 네. 이름을 막 올렸냐? 난 제의 받은 적도 없다. 예. 이런 험악한 분위기인데 또 반대로 국정화 반대를 또 외치는 쪽이 있잖아요. 국정화 반대 예컨대 아주 유명한 가수 이승환 가수 같은 경우 국정화 반대 콘서트를 연다라고 하자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가 마구 쏟아지고 있다면서 그걸 공개하기도 했죠. 예. 네. 사실은 정성희 위원님, 이게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미 이런 언쟁 속에 교과서는 어디 간지 사라졌고요. 신영식 최몽룡 교수에게 굉장히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협박,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메시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사실은 교과서의 자율성, 선택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이 보수적인 교과서를 선택하려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장에게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했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우려했던 일이 교학사 벌어지고 있어요. 교과서를 선택하려던 학교에 대한 그 어떤 집단, 그 융단 폭격, 예. 이거 재판이죠. 재판이고, 사실 이런 거는 교과서를 정말 국정화를 지지하지 않던 지필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교과서를 쓰는 지필진이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문명 국가의 수치고, 나쁘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현대판 분석 갱유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현대판 분석 갱유 사건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최몽룡 교수 같은 경우 제자들이 와서 만류했다는 거는 사실 선생님, 지금 최몽룡 교수는 사실 고고미술사학자라 예. 이 현대사와는 아무 무관한 분이거든요. 사실 최몽 교수 좀 아시잖아요, 잘. 예, 저 1학년 때 지도 교수였습니다. 근데 전체 이 정치랑은 그 무관한 분이에요. 제가 예. 알기로 전혀 무관한 분인데 제자들이 와서 반류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지만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와서 인터넷에서 공격하는 거는 있을 수가 좀 없는 일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국정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그 지필의 양심의 자유를 걸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욕과 공격은 아까 문명사회 수치로 별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완용 조카의 제자다, 그러므로 친일학자다라는 내용들이 이른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완용 조카의 제자도 아니고 그 제자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사실 무근인 내용들까지 지금 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과거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지필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아마 지필진 거론되는 순간 그 사람은 신상털기, 인신공격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전 맞지 않기를 바랐지만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역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어용입니다. 어용이다. 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독재 체제를 경험했던 국가에서는 어용이라는 표현은 양심을 파는 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도 보수적인 학자들, 교과서를 한번 내가 내 양심껏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그게 무서워서 못 덤벼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진짜 이 현재 교과서 문제 있는 거 알아. 한번 지필해보고 싶은데 내가 괜히 그런 비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다. 많은 지식인들 생각입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소극적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내 생각은 그렇지만은 내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언론에 내리고 내 가족이 피해보는 건 나 원치 않아. 예. 제자들로부터 뭐 욕먹는 거, 제자들도 두 부류의 제자가 있죠. 원래 찬성하는 제자들은 글 낭독 못 합니다. 성명서 못 씁니다. 반대하는 제자들이 성명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있다면 반대하는 제자들이 수가 작더라도 훨씬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지식인들, 특히 이 사학자들이 중도적인 사학자들일까 보수적인 사학자들이 덤벼들 수가 없지요. 원래 진보적인 사학자들은 굉장히 행동파입니다.
그 사학책을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자기의 운동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데 보수 사학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지금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필진들이 지금 한 라디오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인신 공격성 SNS에서 융당 폭격을 받고 있는 그 심정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야 이제 뭐 내가 아는 게 정부가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교수님께서 쓰시는 정부 거니까요. 믿어야지. 정부를 믿고 국사필자는 믿으셔야지. 믿으면은 됩니까? 이제까지 뭐 사립 쪽에만 계셔가지고 잘 일이 안 된 모양인데 정부 쪽에 믿으면 다 잘 나와요. 자, 이런 인신 공격성 공격에도 일단은 정부를 믿고 교과서를 해보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최명희 교수가 밝힌 내용인데 박용진 전 대변인 경찰 신변보호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교과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필진에게 인신 공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책임 있는 단체나 책임 있는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저만 하더라도 돌직구에서 뭐 한마디만 하고 나가면 뭐 거의 난리 나죠. 폭파 직전이에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폭파 직전이에요. 거의 뭐 이 나라에서 못 살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고요. 두 교수님 이제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보면 최명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넉넉해요. 넉넉하시고 아이고 제자들이 와서 말리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약간 흐뭇해하시기도 해요. 왜냐면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제자들이 뭐 얼마나 그동안 세배도 잘 안 왔을 수도 있는데 40여 명이나 몰려와갖고 술도 한잔 나누고 기분 나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오랜만에 제자들 봤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분들 그분은 이른바 좌파 진영이 있든 우파 진영이 있든 간에 좀 자제 좀 하세요. 자제 좀 해달라. 대통령이 아까 우려했던 대한민국의 혼란 벌써부터 만들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게 최명희 교수에게 현정택 청와대 수석이 전화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하라 하고 2번이나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런 거 하는 됩니까? 기자회견에 참석하라고. 벌써부터 청와대가 이러니까 교과서 지침도 장관 차관 다 제키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지금도 이렇게 적절치 못한 처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신영식 교수님도 좀 넉넉하신데 내가 39년생이다. 내일 모레가 80이다. 불안한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잘했다고 해서 나는 그냥 할란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계신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걱정돼서 역사적 진실을 알리겠다고 했던 신 교수님은 나는 통일신라를 잘 쓰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논란은 통일신라가 아니라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이런 그 넉넉한 마음이 현대사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아쉽고 그래서 현대사 부분은 누가 집필하게 될까가 참 궁금한데 그러게요. 정부는 그걸 알리지 않겠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야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당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 아니면 이종거 원내대표가 뭐 단식을 하든지 삭발투쟁을 하야 되든지 뭔가 뚜렷한 행동과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뒤로는 언제 국회에 복귀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도부를 향한 이런 날선 비판들이 내부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서 한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삭발을 검토했었는데 다음 돌직구십니다. 그런데 삭발 대신 피아노를 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삭발과 피아노의 상관관계 과연 뭔 상관이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임수연 변호사님, 뭐 이종걸 원내대표가 피아노 실력이 출중하다라는 것은 익히 알려졌는데 삭발 대신 피아노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몰랐네요.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삭발 혹은 최소한 삭발 아니면 단식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강경한 태도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이 6일이죠? 네, 이제 6일 오후, 이제 6일 저녁 때 장외투쟁을 할 때, 그럼 이제 삭발을 좀 해라. 문재인 대표, 원내대표 정도는 삭발을 하라라고 해서 삭발을 고민을 했는데 하다가 삭발은 아무리 봐도 거부감을 줄 수 있어서 거부감 대신 그건 좀 구시대적이지 않느냐, 올드 패션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좀 부드러운 호소를 위해서 자신이 제일 잘하는 피아노
연주로 대중의 마음을 좀 터치하겠다. 아니, 누가 반대한 거예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그런데 이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구시대적 방법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은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뼈대 깊은 이씨 집안의 문중들이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품격 없게 삭발하냐. 예. 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의 종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종손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그렇죠. 그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죠. 이시영 선생. 이시영 선생님. 예, 이회영 집안의 선생님은 그러면 이회영 선생님 집안이고 예. 그 형제인 이시영 선생님의 그렇죠. 오남의 아들인 거죠. 오남의 아들인 게 굉장히 뼈대 깊은 집안일 뿐만 아니라 또 예원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번에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나온 예원에서 예. 피아노를 전공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어떤 라디오에서는 한번 등장을 해서 피아노 연주도 선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민중가요와 쇼팽 연주를 피아노로 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문 대표님은 뭘 하실 건가? 예. 주변에서 저희 기타로도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냥 연설만 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삭발 대신 피아노를 연주하겠다는 거군요. 오늘 저녁 때 이 야당이 장외투쟁을 했는데 삭발 투쟁 대신 이종걸 원내대표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했다는데 문득 이종걸 원내대표의 피아노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걸 원내대표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라는 유명한 곡을 연주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데 잠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우리 위층에 있는 그 여학생 수준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 같은 당의 원내대표 그 연주인데 좀 잘해주세요. 음악에 대한 실력은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저 연배에 피아노를 지금도 치신다는 게 대단하고 치는 것만으로 정치적으로도 되게 그 바쁜 위치에 있는데도 저 감성을 잃지 않는 게 훌륭하신 거죠. 예. 그러나 실력은 저희 위층에 있는 그 여학생, 중학생 막 매일 저걸 쳐요. 되게 냉정하시네요. 귀에 익숙하네요. 윗집 여중생 실력이 굉장히 출중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데 정확하신 분석인 게 중학교 때까지만 피아노를 치고 고등학교는 경기고를 진학을 하셔서 그 다음은 피아노를 취미로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학교 때까지 멈춰있는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는 객관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틀림없이 이렇게. 그러네요. 정세윤 정치에도 이 멋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과 가장 멋쟁이는 JP. JP는 풍금을 쳤습니다. 그렇죠. 풍금을 치고 정말 붓글씨. 아코디언 치는 거 친다고 그러죠. 우리 난을 치는 거도 하고 아코디언 연주. JP는 아코디언 연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치를 멋있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적과 싸우더라도 멋있게라는. 이제 그래서 JP의 그게 이제 그 때문에 지금도 JP가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고 뭐 신문에 계속 연재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 좀 보기 좋습니다. 하는 것. 또 야당이 야당스러움을 좀 탈피하는 전략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스러움. 그런데 야당스러움은 그럼 뭐 삭발하고 단식하는 거라고. 단식하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피켓팅하고요. 자꾸 말했지만은 정당은 왜 칭찬 하나 했어요? 듣다 보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수단이 있습니다. 국회라는 수단이 있어요. 국회라는 수단 정말 무서운 권력입니다. 그 수단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가서 시민운동가들과 같이 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 반기입니다. 자기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야당한테는 제발 제가 하고 싶은 건 시민운동가적 행태를 좀 버려라.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시민운동 영역이 따로 있고 정치인 영역이 따로 있는데 그건 버려라. 그런데 물론 이제 피아노를 국회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밖에 나서는 게 좀 아쉽지만 어찌됐든 머리 깎는 것보다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좀 더 부드럽고 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2002년에 정세윤 의원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타를 들고 상록수를 또 불러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상록수 부르면서 그 눈물 한 방울. 뚜루룩. 그것이 아마 몇백만 표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정치인이 대중을 움직일 때 논리도 있지만은 감성적인 접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감성적인 터치가 훨씬 중요한데 그 자령을 활용했던 정치인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런 자산은 충분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학교는 예원을 나왔고 또 고등학교는 경기고도를 나왔는데 경기고에서 또 뭐 이과였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문과로 전과를 한 다음에 오늘 많이 좀 실력이 분통나네요. 전과를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원내대표님. 성균관대를 갔고 또 성대를 중간에 그만두고 또 서울대
아까 말씀 국사학과 나왔습니다. 예, 대학 잘 들어갔네요. 네, 국사학과 나와서 졸업하고 또 법대로 전과를 했어요. 네. 좀 학교를 많이 옮겨 다니면서 역시 다녔어요. 예술가네요. 그런데 이제 예. 그런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임 변호사가 소개를 했지만 역시 이제 문중이 이게 밖에서 이렇게 뭐 깎으세요 하면은 깎을 뿐이죠. 그렇지만 집안의 어른들이 예. 어디 품격 없게 삭발을. 삭발하면 우리가 또뭐 야당도 야당이지만 통진당이나 이런 것이 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서 나와서 대중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피아노 얘기를 하니까 노회찬 의원 생각도 나요. 저는 노회찬 의원 왜요? 노회찬 의원이 좀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첼로를 잘 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놀랐는데 노회찬 의원도 사실 경기고등학교에서 첼로 서클을 했다 그래요. 예. 동아리를.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되게 이미지가 안 감성 어울리는데. 어떤 노동운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고등학교에서 이제 첼로를 했고 특히 어머니가 예.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악기 하나는 연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첼로를 연주를 했는데요. 중산층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에 악기 하나가 하고 외국어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저렇게 뭐 좌건, 우건 저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악기도 연주하고 외국어도 하면서 이런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런 거를 잘하는 것이 문화국가가 되는 어떤 석경이가 그러고 보면은 새누리당 내에도 예. 오늘은 좀 발언을 좀 경기고 많이 출신. 하시네. 잠시만요. 계세요. 아니 그러고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도 악기 연주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두 분도 그럼 뭐 잘하는 악기 하나씩은 저는 기타를 좀 만집니다. 통기타를 예. 잘하시는 수준이에요, 아니면이? 만진다니까요. 만지기만 만진다. 터치.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예.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악기 연주로 하면 야당이 늘 이길 것 같은데. 야당이 이길 것 같다. 원유철 대표가 뭐 악기 다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여당은 뭐 하는 거 없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는 바둑이죠. 바둑이 대갑니다. 거기 바둑 두고 여기는 피아노 치고 너는 저기 뭐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뭐 이런 예. 분위기로 가요? 새누리당은 정두원 의원이 그렇죠. 경기도 출신인데 대중가요 3집까지 냈죠. 네. 그래서 가수군요. 가수 등록된 대한민국 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입니다. 예. 공통점은 경기고 나왔네 보니까. 네. 아니 안영환 의원도 뭐 아유 저는 음치 중에 음치. 저는 뭐 음악하면 참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악기 하나씩 두 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뉴스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취업 준비생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을 주겠다.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떠들썩합니다. 이거 용돈 주기식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이 비판도 만만치 않고 박원순 시장이 아이 서울유 나는 너를 서울 해버리겠다. 라는 이 캐치프레이즈에 이어서 뭔가 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심리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청년들을 취준생에게 50만 원씩 통 크게 주겠다. 물론 이거 세금이죠. 예. 그래서 우선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저께 발표한 청년 수당 지급 계획인데요.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다 주면 안 되죠. 중위소득, 그러니까 총 가구 소득으로 딱 중간이 되는 사람의 그 60% 이하의 청년들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의 취업이 안 된 청년들한테 주게 되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받게 된 사람은 94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월 5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된다는 일단은 계획입니다. 예. 근데 이걸 발표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만 생각나실 거예요. 성남시장이 생각이 나네요. 이재명 시장이 유사한 계획을 발표를 먼저 한 적이 있죠. 거기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에서 26세 청년인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다 주겠다. 대신에 연 100만 원. 야당 출신 지자체 장들한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돈 주는 계획, 포퓰리즘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보다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더 주는 꼴인데 물론 차등을 두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청년 취업 문제에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이문선 변호사님,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박원순 시장이 주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싫다고 봅니다. 왜요?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재보선 때 선거 나오실 때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시장이 되겠다. 작은 일 하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정책을 보니까 이제 정말 대선을 노리고 계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대선용 포퓰리즘이다. 대선용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 희망 펀드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먼저 청년들을 위한다는 아젠다를 먼저 갖고 오자 좀 마음이 급하셨나 보다. 급했다.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청년표가 많으니까요. 예. 청년을 위한다는 아젠다를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하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은 내용부터 좀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내용부터 비판을 해보면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봤더니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활 의지만 있으면 준다고 합니다. 프랑스하고도 달라요. 이렇게 되면은 제 주변에 실업급여 받는 사람도 봤는데 다 이력서 같은 거 다 꾸며서 내서 돈 받습니다. 이거 뻔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냥 실제로 구직 활동할 의지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요. 그 다음은 또 뭐냐면은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이 근데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열정페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소액을 모아서 살고는 있어요. 근데 정작 그 학생들은 그 청년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 못 받고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만 지원 대상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안 준다는 거고 오히려 아르바이트도 할 의지도 없는 애들한테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자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난 그 내용도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제도하고도 당연히 상충되고 이렇게 서울 시민이라고 하면은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곳인데 여기에서 서울 시민의 돈을 쓸 거면 보건복지부하고도 어느 정도 연동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없고요. 이거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 하면은 정말 청년들을 위한다면은 좀 촌스럽고 직접적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처럼 스스로의 연봉에서 내시든지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생색내시려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드네요. 시민의 세금으로 생색내는 거다, 이건. 자, 안영환 전 의원님. 한 명씩 다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데 임유선 변호사의 지적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계획에서 확실히 박원순 시장이 뭔가 급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 수당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대통령을 의식한 대통령 공약 아니냐. 글쎄 정치인들의 행위는 모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박원순 시장 옆에 있었다면 말렸을 것 같아요. 이건 정책적 효과도 없고 정치적 효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책적 효과는 3,000명입니다. 현재 이 대상이 한 5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50만 명 가운데서 3,000명을 뽑는다? 3,000명이 준다?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칫하면 이게 로또가 돼버릴 겁니다. 50만 명이 되면 로또가밖에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아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고 생각했다면 표 얻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표 얻는데 도움이 안 될 거다. 50만 명, 10만 명이 응모를 했다고 칩시다. 3,000명이 됐다 이거예요. 나머지 9만 7천 명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왔지만 사실 이게 누가 필요한 누가 안 필요한 객관적으로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방금 말 스펙을 가짜로 스펙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스펙이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어떤 면에서 표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만 반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효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칫 로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무모한 또 효력이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요. 박유진 대표님,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지혜로운 말도 있는데 속담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월 50만 원 지원 정책 물론 그 50만 원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빗줄기가 될 수도 분명히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서울시장으로서 가르쳐주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물고기를 떠서 주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 오해를 먼저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박원순 시장이 이걸 대선용이다. 추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로 바꿔놓고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쭉쭉쭉 하고 있어요. 이건 대선용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대선용이지 이렇게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뭐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뒤에 걸면 귀걸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거 칭찬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디 시장에 갑니다. 요즘 장사 잘 되세요? 그럼 장사가 잘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장의 이런 서민들과 시장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해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나가시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가서 신발 하나 사고 작은 지갑 하나 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응원을 하거든요. 이게 다 국민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한 역할이고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한 3,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주는 걸 최장 6개월까지 이렇게 해보겠다.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숨통을 트이기 위한 이거 미봉책이죠. 미봉책이다. 미봉책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면 저희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우리당이 만든 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2006년도에 이른바 비정규직 악법 3법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뭐가 있느냐면 채용했을 때요, 2년 내, 지금은 이제 1년으로 하자고 난리인데, 2년까지는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전환했고요. 비정규직을 쓸 수 있고 파견을 쓸 수 있는 업종을 30개 이내의 적은 리스트에서 대폭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업종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정책의 효과가, 그 법안 도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0년 뒤에. 따라서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건 대통령이면 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법안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10년 뒤에 효과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청년들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고 청년 펀드를 만드는 거 저는 그건 되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인 거라서 아까 제가 시장을 찾아가고 잠깐 물건을 사고 어디 위문 가고 병문안을 가는 대통령의 모습처럼 박원순 시장도 청년들에 대한 응원, 서민들에 대한 응원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면 미봉책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장기를 수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를 수술할 만한 상황과 조건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진통제를 놔줄 수밖에 없는 의사의 안타까움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최근 보이고 있는 행동들과 관련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급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 옆에 박 시장이 최근 추진하는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방금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고 있는 청년수당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3,000명에게 일단 매달 50만 원부터 주겠다.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은 미봉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자로서 사실은 가장 손쉬운 것은 예산을 나눠주는 것, 돈을 주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현재 나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하겠다. 2017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겠다. 경찰과 정부는 현재 반대하고 있고 주변 상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물론 찬반의 의견이 역시 둘 다 나오고 있는 것도 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 문제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듯이 아이 서울유, 나와 너의 서울, 내가 너를 서울하겠다. 도통 이게 무슨 뜻이냐. 13년간 써왔던 하이 서울을 폐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등등. 정성희 위원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 아니냐? 아니, 시장은 당연히 업적에 대한 욕심이 있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사업을 압도하는 그런 사업 해서 난지도 아니고 노들섬에 뭘 만들고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만들고 시청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 시장으로서 할 일과 그 다음에 요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일자리 대장정 프로젝트나 강남 한전 부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한전이 팔렸기 때문에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매도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지금 우리 김진 MC가 말한 것 중에서 청년수당, 요건 좀 뜻밖이에요. 물론 요즘 지자체장들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 노동 현장을 방문해서 많이 하겠다. 이거는 남경필 지사도요 굉장히 뛰더라고요.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논설수 방문했는데 청년 일자리에 의해서 뛰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서 뛰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좀 마음이 다급한 게 아닌가. 또 어떤 프로젝트로 이렇게 관심을 끌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 서울유 브랜드, 아이 서울유 청년수당 요것은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급한 마음이 좀 느껴진다. 요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역 고가공원화는 추진한 지는 2, 3년 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끝난 다음에 서울역 고가 공원화에 대한 판단으로 마치 이명박의 청계천처럼 찬반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말 갈 수 있는데 고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을지는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박원순 시장의 모습과 아이서울유와 이 50만 원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봉책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느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보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아까 임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이런 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사회적으로 이걸 감당할 만한 재정이 되느냐의 문제는 하나의 논쟁거리로 남겠습니다만 이것을 아예 불가능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저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디테일한 실무적 검토를 진행하면 될 문제를요. 지금 이거 반대 투쟁하는 중국 위원회 투쟁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새누리당이 지역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 쟁점으로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실무의 문제, 행정의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고 경찰청에서 느닷없이 저걸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단적으로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었던 청계천 사업을요. 칭찬하고 개통식에도 참여했어요. 수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리고요. 우리 회의 뭡니까? 장관들 앉혀놓고 하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국무회의요? 예? 국무회의에 서울시장 늘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일, 서울 시민을 위한 일에 여야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협조 좀 해주세요. 일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책임을 물어야지. 왜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이 했던 것처럼 넉넉하게 못 바라봐주고 박원순 시장이 하는 거면 다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지. 이 반대들은 다 트집 잡기용이다. 아니 서울시 고가요. 서울역 고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전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드디어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시장 되자마자 나는 일을 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용히 하겠다는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 후로 했던 게 동네 협동조합 만들어주기 시민자치는 시민 운동가들이 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1000만 행정을 하는 서울시장이 할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몰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알게 됐죠. 저는 서울역 고가 부분은 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 건 거기가 중구 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가 되면 상인들 아래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봐요. 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는 건데 어찌됐든 박원순 시장이 이제서야 시장의 역할을 뭔지 알게 됐다. 즉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가 사업도 그렇고 창동에 가가지고 무슨 아레나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짓겠다. 과거에 박원순 씨에 그렇게 경멸했던 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 이게 시장이 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드디어 뒤늦었지만 알게 됐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놓고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또 세금이 쓰이는 문제고 우리 청년들의 사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발표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도직구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에 팩스로 몰래 입당을 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참으로 김만복스럽다. 아이서울유에 이어서 또 다른 형사가 태어난 겁니다. 김만복스럽다. 심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낸 것은 지난 8월 말. 현직란에는 행정사, 경력란에는 전 국정원장이라고 적은 원서를 팩스로 보냈고 입당 허가 결정을 받은 뒤에는 2달치 당비까지 내면서 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입당한다는 것은 그래도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반겼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정말 핵심 국정원장이나 핵심직에 있던 사람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거는 그래도 새누리당을 가야 자기가 활동들 하든지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황당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벌어진 최태민 수사보고서 유출 사건, 이명박 후보 개인정보 조회 의혹 등
각종 국정원 사건의 배후로 지목해 새누리당이 고발까지 했던 인사를 입당시킨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김 전 원장이 노리고 있는 부산 기장군의 하태경 의원은 떳떳했으면 공식 입당을 하지 왜 도둑 입당을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표 측 최재성 의원은 잘 갔다고 비아냥댔고 김 전 원장을 향해 입조심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던 박지원 의원은 역시 김만복답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심정숙입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실은 얼마 전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이 한라인으로 수시로 통화했었다라는 사실과 조금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었는데, 임순 변호사님, 네. 이분 네. 입당 원서 내시고 네. 나서 여러 가지 뭐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네, 이분 정말 재밌으세요. 잘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국정원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8월에는 팩스로 몰래 자신의 직업을 행정사로 적은 후에 입당 원서를 내셨고, 예. 9월 10월에는 당비도 내셨대요. 예. 근데 또 특이한 게, 그리고서는 10월에 지난 10월에는 노무현 재단이 주최로 한 심포지엄에 또 참석을 하셨대요.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 내고 나서 그 다음 달에는 노무현 재단 행사에 참석을 그러니까요. 박용진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넉넉한 마음씨를 가지고 광폭행보를 그렇네요. 광폭행보. 그러네. 넉넉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입당 원서를 낸 걸 알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당히 당황을 했다라고 해요. 예. 당황을 하고 이제 비밀 회의를 가진 후에 한참 회의를 가진 후에 입장 정리를 한 것이 바로 그래 국정원장이 지낸 분이 입당한다는 거는 새누리당에 희망이 있다는 걸로 우리 정리하자. 예. 아전 인수라 갑죠. 예. 그걸 지금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전 인수라 이게 나왔고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라는 얘기도 생각나는데, 정승 의원님, 새누리당에서 이거 좋아할 일입니까? 새누리당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얘기 오늘 보도 보면서 만복스럽다 뭐 이런 얘기고 예. 그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뭐 상상을 맡길 수도 있지만 만복스럽다는 내용이 이 사람은 뼛속까지 정보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보맨이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살짝 입장 원서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팩스로 예. 아무도 모르게 살짝 넣어서 나중에 새누리당이 알고 있으니까 이 비밀 유지, 비밀에 대한 이게 같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끝까지 새정치,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의 행사에 갔잖아요. 예. 이 더블 스파이, 스파이, 그래서 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분 같아요. 아니 이게 누구를 위한 스파인지가 지금부터는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잖아요. 아무도 예. 인물을 준 적이 없는데. 아니 짧게 두 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뭐 좋아요? 좋으세요? 전 참. 근데 이분이 직업이 행정사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마 대한민국의 정직 장차관급처럼 고위직 하신 분이 행정사 사무실 차리면 이분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어제 뭐 TV 화면을 보니까는 그 하태경 의원, 현재 지구당 위원장과 같은 건물에 행정사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국정원장은 사실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데 행정사로 한 것도 참 그렇고, 아무튼 참 만복스럽습니다. 만복스럽다. 야당에서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으로 상대당으로 간 것이 뼈 아픈 일인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야 모두 만복스럽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곤혹스럽고 저희는 당혹스러운 뭐 이런 곤혹 대 당혹이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부는 그런 농담도 합니다. 우리 정성희 의원님께서 살짝 그거를 눈치채신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나 김만복 원장이 여러 이제 논란 제조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충정으로 새누리당에 들어가신 게 아니냐. 새누리당에서 이런 농담을 야당 안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당혹스럽긴 하나 아까워하지는 않는, 아쉬워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최재성 총무본부장도 잘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처신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만일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의논하여 입당을 받아들여서 혹시나 국정원장 출신이니 과거 정부의 뒷얘기를 많이 알겠지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였다고 한다면 폭탄을 나누신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땐 그 아전 인수식 반응을 보아하니 적지 않게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귀순이죠. 귀순을 보고 새누리당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 귀순이죠. 귀순 맞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뭐 엑스맨이라고 그래야 되나? 엑스맨이다. 네,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분의 새누리당 간 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이고 본인이 지역구가 알다시피 부산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간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현실적인 선택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정원 처음으로 정치인이 아닌 국정원의 내부 승진자로 처음으로 발탁을 한 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처신이라는 것은 본인이 소속된 집단이 정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든 당이든 본인이 속했던 정권이든 다 부담을 안긴 처신이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또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그때부터 선거운동을 사실상 했어요. 그 기장미역이죠. 본인이 기장 출신이니까 기장미역을 본인은 그때부터 국정원장 이름으로 다 보냈고요. 또 기장군에 사는 사람들 국정원에 초청해서 국정원의 일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 상대로 안내하는 프로그램 다 버스로 실어 날라서 했던. 기장미역이 그 미역 중에서는 그래도 맛있긴 해요. 그렇게 했던 전력이 있어서. 멸치와 미역. 확실한 것은 국정원장으로서는 참 적절하지 않은 분이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김만복 전 원장의 입당이 새누리당에게 좋을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좋을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겠죠. 광고 후에 저희는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너무 머리 아픈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 피날레 기사만큼은 그래도 눈요기할 수 있는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휘황찬란, 오색찬란. 청계천이 오색 등으로 물들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가까이에 계신다면 밤에 해가 지면 이 청계천을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계천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 밤이 돼서 실제로 보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서울 비초롱 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청계천이 형형색색 등으로 물들어 있는 사진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비초롱 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등불들과 조명 설치 작품들이 청계천에 설치가 됩니다. 말 그대로 등불 세상이 청계천이 됩니다. 6일부터 22일까지 넉넉히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청계천 방문하셔서 이 등불의 향연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빛과 함께 기분 정화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